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해킹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체가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진짜 해킹에 의한 건지 아직까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업비트 측에서 확실한 100% 해명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뭐 알트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도 약간 사이드적인 어떤 그 관점이 되게 비중이 높은 그런 코인들이 펌핑력이 되게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분명히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농간질이 지금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비트코인에 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거야. 근데 왜 해킹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왜 또 이상한 거는 비트코인이 또 상승을 하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7,400달러예요. 그러니까 7,392달러라고 이분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고수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 사람은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봐온 사람들 중에 간간히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런 차트를 그려서 이제 오를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냐면, 오르면은 얘기를 안 하고 보통은 하루 전에, 한 이틀 전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펌핑이 일어나기 전에 어저께 밤에 10시 정도? 10시 정도. 그때는 아마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펌핑이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7,400달러, 7,400달러를 넘어서 7,9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보니까 좀 찔끔 올라다가 7,500달러 구간에서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그리고 7,900달러 때를 강한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조정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조정장세가 7,400달러에서 멈출 수도 있고 7,200달러 구간에서 다시 멈출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거미줄 망을 막 쳐놓고 내가 내 의견이 맞았네 이렇게 막 변명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야. 얘네는 보통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클래스가 틀리니까 분명.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거를 보실 때는 뭐 저도 이런 걸 볼 때 돈을 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어디까지나 보시고,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어저께 저녁서부터 8시부터 이런 거에 관해서 주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번복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차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이 하면서 7,900달러까지 강하게 상승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이 다시 한번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차트랑 엇비슷한 어떤 그 공통 분모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률상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BTC에 관해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정 파동이 있은 후에는 9,000달러까지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앞으로 뭐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개나 되는 암호화폐 투자 VC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코인베이스 벤처스,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폴리체인 캐피탈부터 해가지고 갤럭시 디지털, 판테라, 펜부시, 뭐 드라곤플라이 캐피탈 파트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뭐 알트코인이 펌핑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업비트 상에만 지금 펌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거래소에서도 알트코인이 지금 약간의 어느 정도 등락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도미넌스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트코인에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계시면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번에 업비트에서 펌핑이 거하게 일어난 다음에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아마 리스트 아웃될 거다, 제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VC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0개나 되는 어떤 이 VC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알트코인들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지분 투자가 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뭐 이더리움만, 리플코인만 주구장창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알트코인들도 뭐 전 세계의 어떤 IoT 세계 4차 산업혁명에서 분명히 일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부분 들어가서 그런 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블록체인 SSD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게 뭐하고 이제 관련이 있냐면, 이게 뭔데? 딱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분 중에 정욱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걸 링크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원된 특허는 블록체인 인식 스토리지 장치의 속도와 수명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FPGA를 활용한다. FPGA란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달리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길 수 있다가 이 요점이에요. 이 회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도. 그래서 보통 보면은 A식 칩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알고리즘을 기입을 해. 누군가 기입을 해. 그 다음에 코드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채굴을 해. 그러면 비트코인만 채굴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스위칭을 할 수 있어. 비트코인 채굴했던 사람이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고,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어. 이 얘기인 즉슨 뭘 말하냐면, 여기 보세요. A식은 일반적으로 FPGA보다 그 연산이 빠르다. 즉, 채굴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A식에 의해 구현되는 회로는 영구적이어서 재구성할 수 없다. 여기 그 얘기가 딱 나오죠.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다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FPGA는 다른 비트 파일로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누군가한테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게 ARM이 될 수도 있고 비트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설계도를 받아서 하드웨어적인 거에 특화되게 설계 설비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좀 약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회사죠. 삼성 반도체가, 삼성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출원 특허는 외부로 드러난 몇 안 되는 블록체인 지적 재산권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암호화폐 채굴용 A식을 일부 블록체인 기업에 공급해 오고 있다. 여기 보면은 일부 블록체인 기업에 공급해 오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게 과연 어디일까요? A식 칩을 특화되게 계속해서 이제 해가지고 마이닝 어떤 이 기계를 계속 만들어냈던 데가, 대표적인 데가 비트메인이에요. 카나안이 두 번째고. 자, 근데 보면은 엔트마이너라고 여기 있는데, A식 칩이 보통 대부분의 어떤 채굴기는 다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FPGA인가 그걸 사용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칩이 있으면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이 채굴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산업이 진전하고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뭐 이거에 관해서 특화된 기술자가 아니고 아는 전문 지식이 없긴 하지만, 아까 그 FPGA 칩셋인가? 그 내용만 딱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지켓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모네로부터 해가지고 뭐 라이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채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코인들이 저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어떤 포텐셜을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번에 특허를 통해서 앞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이제 하고 있고, 업비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죠.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한국에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업비트에 관한 뭐 카카오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아마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업비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내부자 소행이다, 아니면 뭐 외부에서 해킹됐다, 이거에 관해서 100% 아직까지 나와 있는 정황이나 뭔가 나와 있진 않아.
그리고 만약에 해킹이 실제로 됐다면 그 금액에 관해서는 뭐 100%다 환급해주겠다, 물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가두리라고 하죠. 입출금을 다 암호화폐를 밖으로 출금할 수 있는 입출금을 다 막아놓은 상태야. 워낙 입금이나 출금에 관해서는 다 열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입출금을 다 말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막 펌핑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게 개인들이 사서 지금 오르는 거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저께 일시적으로 갑자기 모든 알트코인들, 그것도 약간 진짜 많이 소외됐던 알트코인들 있죠. 개인이 진짜 안 가지고 있던 그런 코인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펌핑을 많이 했어. 동시다발적으로. 그거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야. 개인이 그냥 거기다가 내가 뭐를 사겠다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약속해놨는 듯이 갑자기 그럴까요? 그거는 분명히 어떤 뭔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아니면 뭔가 세력질에 의해서 분명히 조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지금 현상이 있는 게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번복해서 있으면 그거는 업비트 자체한테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야. 전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 뭐 단기적으로 약간의 시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가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알트코인에 물려있는 분도 계셔. 근데 이번 펌핑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어.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펌핑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상관이 없어. 이슈거리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정상이 아니라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아침에 이건 캡처한 건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3153을 넘었어요. S&P 500 지수가. 그러니까 얘네도 사실은 정상이 아니야. 이것도 거의 제가 봤을 때 목구멍 끝까지 거의 다 찼다고 봐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홍콩 사태의 어떤 그 불안함이 트리거로 발생해서 이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암호자산은 또 상승을 해. 암호자산은 상승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금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금은은 또 하락을 해.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명분이 있을까요? 과연 금은은 왜 하락을 할까요? 엄청나게 계속 막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자, 보시면 1454달러에서 실버는 16달러 93센트.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사실은 못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반복이 될까?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내걸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드롭골드라는 얘기를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계 자본 중에도 약간 큰 금액이 많이 움직여서 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레이스케일도 약간 그런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추종을 하는데, 왜 얘네들이 드롭골드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왜 광고를 하고 암호자산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왜 미국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펀딩을 할까?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거기다가 벡트 거래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만든 벡트 거래소가 작용을 하는데, 자, 이거는 분명히 업비트에서 펌핑에 주된 세력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달 전에 우리가 벡트 거래소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벡트 거래소의 이제 선물 거래량이, 선물 계약 건수가 4,443개로 지난번 기록보다 60%가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앞날에 관해서 이제 빌드업 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9일날 그 비트코인에 관해서 옵션까지 열기를 이것까지 오픈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선물이나 옵션이 무조건 하락만을 위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대한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냥 도구죠. 선물 옵션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볼륨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업비트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볼륨량, 거래량을 자랑하는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BNB, 이오스, XRP, 비트코인 캐시부터 해가지고 라이트코인, 뭐 배체인, 링크부터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알트코인들도 주르륵 상승을 해. 근데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업비트가 상승하는 지금 어떤 그 포센테이지랑 얘네가 상승하는 포센테이지랑 분명히 차별적으로 틀려. 그러니까 업비트가 20%면 여기서는 뭐 3%, 5%, 뭐 많이 올라봐야 7% 막이래.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고,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의구심이나 뭐 약간 못 믿는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벡트 거래소를 만든 회사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만든 데는 뉴욕 증권거래소요. NYSE.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제가 확신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태어난 게 1792년 5월 17일 날 정확히 지금서부터 2019년 지금서부터 정확히 227년 전에 이게 태어났어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이거를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예전에 이제 산업경제가 막 이렇게 붐업하면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뭐 주식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관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뉴욕 증권거래소부터 된 건 아니야. 사실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근대화되면서부터는 영국이 원래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영국에다가 산업혁명에서 어떤 그 붐업을 타고 그런 금융 파이낸싱이라는 어떤 그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어느 정도 지분이 떨궈져 나와서 그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만들어낸 데가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거죠. 이 어떤 이 맥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대단한 뉴스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세요. 227년 전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졌어. 근데 벡트 거래소라는 게 2019년 지금 보면 9월달, 그러니까 10월달에 그게 만들어졌어. 그럼 그게 뭘 뜻할까요? 향후에 보면 벡트 거래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만, 이더리움만, 리플코인만을 위한 건 아니야.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여기 보면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여러 가지 주식이 상장됐듯이 얘네도 앞으로 벡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코인을 아마 거기다 추가시킬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뭐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긴 하겠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 단기적인 장세가, 근데 큰 커다란 포텐셜의 관점에서는 수년간 아니면 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새로운 산업,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뭐 금융혁명? 이런 거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눈에 보이고 뭐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야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지치지 마시고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끝까지 한번 남아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지금 현재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식시장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